보통 우리가 종이 지도를 볼 때면 변하지 않는 확고한 길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쪽으로 쭉 가면 서울역이 나오는구나 하고 믿고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달리는 도로 위에서 실시간으로 지도가 계속 바뀐다면 어떨까요? 방금 전까지 있던 다리가 갑자기 쑥 사라지고 그냥 허허벌판이던 곳에 새로운 교차로가 막 생겨나는 겁니다. 와,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다가는 매 순간 길을 잃고 엄청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기존의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세 번째 참여자 여러분, 우리 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몸과 삶이 딱 그 실시간으로 변하는 지도와 같거든요. 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요동치고 있죠. 오늘은 2026년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케어의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지난 하루 동안 싹 집약해 주신 아주 방대한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 자료들을 저희가 지금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습니다. 네, 정책의 거대한 개편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의학이 밝혀낸 뇌의 비밀, 그리고 은발을 휘날리면서 탱고를 추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출처가 모여있거든요. 겉보기엔 좀 파편적인 정보들 같지만 결국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자료들을 깊이 파헤쳐서 낡은 사회 시스템과 변화하는 우리 생물학적 현실 사이의 마찰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지 딥다이브 해보는 겁니다. 네, 그 수많은 자료들 속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아하 모먼트만 골라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아,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이게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더라고요. 보건복지부가 무려 5,202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어요. 규모가 상당하네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딱 한 번만 신청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오고 가사 지원도 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천안의료원에서는 퇴원 환자 집으로 의료팀이 연계해서 찾아가고 횡성군에서는 간호사가 만성질환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대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완벽한 복지지도처럼 보입니다. 시범사업 결과에서도 요양시설 입소율이 12.6%에서 3.2%로 뚝 떨어지는 등 지표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오, 지표가 좋았군요. 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시각은 훨씬 냉정합니다.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주영수 원장님 같은 분들의 비판을 보면 이 제도의 핵심 한계가 절대적인 시간의 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의 양이요? 네, 하루에 길어야 3시간 남짓한 방문 진료나 가사 지원이 제공되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아, 하루 3시간 방문 돌봄이라 잠깐만요. 자, 이걸 한번 뜯어볼까요? 이건 마치 영화를 한참 엄청 몰입해서 보다가 클라이맥스 직전에 TV 전원이 탁 꺼져버리는 약간 맛보기 구독 서비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하,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맛보기 구독 서비스, 딱 그거죠. 아니, 남은 21시간 동안 어르신이 혼자 계시다가 밤에 화장실 가다 미끄러지시거나 갑자기 막 열이 오르면 그 공백은 이 시스템이 전혀 방어를 못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21시간의 진공 상태가 이 제도의 가장 취약한 골이에요. 그래서 주용수 원장님 같은 전문가들은 단순히 행정 절차만 안내하는 그런 일회성 조직으로는 안 된다. 24시간 수요를 밀착해서 모니터링할 허브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허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마을 어르신들의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 보건진료소 간호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전북 임실군 같은 것은 의사를 3차까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아예 0명인 게 현실이거든요. 아, 아예 지원자가 없어요. 네. 이렇게 인프라가 붕괴된 지방에서는 결국 지역 요양병원이 단순히 입원만 하는 시설이 아니라 재택돌봄을 지휘하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맡아줘야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거창한 정책을 내놔도 그 지역에 핏줄 같은 아주 디테일한 인프라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결국 막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아, 비용 문제 정말 중요하죠. 이 비용과 직결된 또 다른 쟁점이 지금 아주 뜨겁더라고요. 여당에서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양측 논리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감정을 배제하고 원본 데이터의 구조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통계를 보면 출퇴근 피크타임 승하차 인원 중에 노년층 무임승차 비율이 약 8.3%입니다. 8.3%요? 생각보다 무시할 수 없는 수치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1984년에 제도 도입할 때는 고령 인구가 4%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폭증했으니까 천문학적인 도시철도 적자나 과밀도를 해소하려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네요. 반대쪽 의견은 어떤가요? 반대로 노년층 중 상당수가 그냥 여가를 즐기러 나오는 게 아니라 생업을 위해서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이동한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듭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복지 축소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이동권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라는 강력한 반론이죠. 한정된 인프라 위에서 효율성하고 생존권이 진짜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네요. 저희는 어느 쪽에 맞다 판단하기보다 이 팽팽한 쟁점 자체를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달해드리는 거고요. 네, 각자의 입장이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압박이 지하철 요금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국의 식료품 유통협회, 그 IDD랑 영국 중앙은행 자료를 보니까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영국 식품 인플레이션이 최고 8%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8%면 가구당 연간 26만 원의 식비를 더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엄청 높은 한국에 있는 우리 지갑도 무사하지 못할 거란 뜻이잖아요. 고정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이 밥상 물가 폭등은 그야말로 재난주진이죠. 외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식탁까지 파고드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사회 시스템의 지원은 과도기적이고 거시경제마저 개인을 확 압박하는 상황이 오면 결국 인간이 가장 마지막까지 통제하고 의지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뭘까요? 글쎄요. 결국 나 자신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몸과 건강으로 귀결되는 거죠. 와, 완전 공감합니다. 지갑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 몸의 통제권을 잃으면 진짜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그래서인지 그 뇌에 관한 네이처즈 연구 결과가 제 시선을 확 사로잡더라고요. 0세부터 100세까지의 뇌 변화 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35만 5,006명의 MRI를 분석해서 평생에 걸친 뇌 변화 표준 지도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11살 무렵에 뇌의 기능적 경계가 가장 뚜렷해졌다가 노년기로 갈수록 이 경계가 서서히 흐려진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였죠. 이거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뇌 안에 있던 단단한 방음벽들이 싹 다 무너져서 옆방 소음이 다이렉트로 들리는 오픈형 사무실처럼 변한다는 뜻인가요? 와, 오픈형 사무실 아주 훌륭한 시각화입니다. 청년기의 뇌는 시각, 언어,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들이 두꺼운 벽으로 철저히 딱 분리되어 있어요. 덕분에 각 부위가 외부 간섭 없이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보를 빛의 속도로 처리하거든요. 완전히 독립된 사무실에서 자기 일만 딱 집중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뉴런들을 연결하는 배선망이 변형되고 이 영역 간의 기능적 경계가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방음벽이 무너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다른 뇌의 영역까지 불필요하게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지 처리 속도가 뚝 떨어지고 집중력이 분산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 지도가 아주 완벽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와, 그러니까 방음벽이 무너지면서 뇌 전체가 굳이 안 써도 될 불필요한 에너지를 막 낭비하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몸이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평소에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자료에 나온 쩝쩝소리 이야기 있잖아요. 식사하실 때 나는 소리요? 네. 보통 어르신들이 식사할 때 소리를 내시면 밥상머리 매너가 부족하다, 식사 예절이 없다 이렇게 눈총을 주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침샘 기능이 저하돼서 일어나는 순수한 기계적인 마찰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타액 분비량이 줄어들면 구강 내 환경이 마치 사막처럼 변하거든요. 사막이요? 침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침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액체가 아닙니다. 입안 점막과 치아, 그리고 음식물 사이를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윤활유예요. 윤활유. 예, 이 윤활유가 고갈되니까 음식을 씹고 삼킬 때 점막끼리 부딪히는 물리적 마찰음이 자연스럽게 증폭되는 것이죠. 게다가 노년층이 흔히 복용하시는 고혈압약이나 항우울제 같은 약물들이 부작용으로 침샘 분비를 더욱 억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상에 생물학적 변화를 개인의 매너 문제로 오해했다니 저 스스로도 참 아차 싶네요. 식사하실 때 물을 자주 드시게 챙겨드리는 게 진짜 배려겠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신체 변화 중에서 진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에모리 대학교 네나팅 교수팀의 연구였어요. 나이가 들거나 파킨슨병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쓸수록 오히려 더 쉽게 휘청거린다고 합니다. 네, 역설적인 현상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넘어진다니. 이거 마치 늪에 빠졌을 때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거랑 똑같잖아요. 뇌가 몸을 너무 과잉보호해서 망치는 셈인가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인체의 공동수축이라는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공동수축이요? 네, 건강한 젊은 뇌는 몸이 살짝 흔들리면 종아리나 발목의 특정 근육 하나만 아주 짧게 탁 수축시켜서 유연하게 중심을 잡아요. 그런데 노화된 뇌나 파킨슨병 환자의 뇌는 작은 흔들림도 엄청난 생존의 위협, 즉 비상사태로 과대평가합니다. 아, 비상사태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군요. 뒤쪽 근육에 동시에 100%의 힘을 꽉 줘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관절이 아주 뻣뻣하게 잠겨버리면서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무 토막처럼 쿵 쓰러지게 되는 거죠. 와, 앞뒤 근육을 동시에 수축시키니까 관절이 잠겨버린다. 뇌의 과잉보호가 오히려 유연성을 앗아가는 거군요. 참 씁쓸하긴 한데 메커니즘을 정확히 아니까 내 몸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좀 감이 옵니다.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요. 이렇게 무너져가는 신체를 과학과 의학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잖아요. 요즘 의료 혁신 중에 단연 돋보이는 게 그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 제도라고요. 단순히 체중계 숫자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건강한 수명 자체를 늘리는 치트키로 불린다면서요. 네. 독일 라이프치히그 대학의 분류화 교수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체지방 감소라는 단편적인 효과를 넘어 인체의 대사 시스템 전체를 리모델링 하거든요. 대사 시스템 리모델링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죠? GLP-1이라는 장 호르몬을 모방해서 뇌에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엄청나게 개선합니다. 임상 데이터를 보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가까이 낮추고 간과 신장의 손상까지 방어하는 전방위적인 장기 보호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요. 와,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들리는데요. 물론 한 달에 최고 80만 원 가까이 하는 엄청난 비용 문제나 투약을 중단했을 때 찾아오는 요요 현상 같은 뚜렷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문의 상담은 필수죠. 그렇죠.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만큼 우리가 몰랐던 치명적인 위험도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요. 제가 핀란드에서 37만 명을 무려 2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봤는데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감염 후유증 관련 연구죠? 네. 방광염 같은 중증 감염을 앓고 난 뒤에 6.5년이 지나면 치매 발생 위험이 1.22배나 훌쩍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니, 방광이랑 뇌, 이 멀리 떨어진 두 장기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길래 치매를 유발하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의 정체는 바로 전신 염증 반응과 뇌혈관 장벽의 붕괴에 있습니다. 뇌혈관 장벽이 붕괴된다고요? 네, 방광염 등 심각한 감염이 발생하면 우리 면역계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막대한 양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혈액으로 막 뿜어냅니다. 문제는 이 독한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쫙 돌다가 평소에는 외부 물질의 침입을 철통같이 막아내던 뇌혈관 장벽을 뚫고 뇌 속으로 침투해버린다는 거예요. 헐, 방어막이 뚫려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뇌로 넘어간 염증 물질과 미세 혈전들이 신경세포를 서서히 파괴하고 이것이 수년에 걸쳐 치매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단순한 감염을 방치하면 뇌가 녹아내릴 수 있다는 의학계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뇌의 방어막을 뚫어버린다니 진짜 일상의 작은 병변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겠네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서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나 아마존 오픈AI가 다투어서 의료기록 통합챗봇을 막 내놓고 있잖아요. 파편화된 진료 기록을 하나로 딱 묶어주는 건 분명 혁명적인데 약간 불안한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 챗GPT의 환각사례 말씀이시죠? 맞아요. 소금 섭취를 줄이려는 60대 남성한테 세상에 화학물질인 브로마 나트륨을 먹으라고 권장을 해서 환각 증세로 입원시킨 사건이요. 이런 걸 보면 AI한테 내 생명을 맡기기엔 아직 함정이 너무 깊어 보입니다. 너무 깊죠.
편리함 이면의 해킹 위험성은 물론이고 AI 특유의 환각 현상이 의료 분야에서는 치명적인 독약이 됩니다. AI는 그저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싸한 단어를 조합할 뿐이지 인체의 생리학적 인과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첨단 기술의 위험 못지않게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들이마시는 플라스틱 화학물질의 위협도 아주 심각합니다. 아, 플라스틱이요? 네, 넷플릭스 다큐 플라스틱 디톡스나 뉴욕타임스 보도에서 지적하듯이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같은 가소제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호르몬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내분비계를 막 교란시키고 심혈관을 망가뜨리죠. 아니, 뇌 방음벽 무너지고 염증이 뇌혈관 뚫고 화학물질이 호르몬 막 교란시키고 듣다 보니까 내 몸을 지키는 게 무슨 거대한 전쟁 같네요. 당장 음식 때울 때 플라스틱 쓰지 말고 무조건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쓰는 것부터 실천해야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환경 호르몬의 공격으로부터 내분비계를 지켜내는 최소한의 생물학적 방어막이 있다요. 자, 지금까지 삐걱거리는 사회 시스템과 그 속에서 노화와 싸우는 우리의 육체, 그리고 의료과학의 분투를 아주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신체가 낡아가고 외부 환경이 위협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니어들의 삶이 우울하게 저무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자료들을 보면 오히려 한계를 쿨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차원의 존엄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빛나는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맞아요. 뉴욕타임스 패션 비평가 바네사 프리드먼의 은발 칼럼이 그 시작점 같아요. 수십 년간 하던 염색을 딱 멈추고 완전한 은발을 갚기까지 그 지루한 18개월의 과도기를 견뎌내는 여성들의 심리를 다뤘잖아요. 네, 아주 인상 깊은 칼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용실 갈 돈이랑 시간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철학적인 전환입니다. 그 18개월 동안 거울을 보면서 끊임없이 젊어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과 싸워야 하거든요. 그 시간을 묵묵히 버텨내고 자연스러운 은발을 수용하는 행위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라는 무거운 갑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온전한 자아를 되찾겠다는 매우 주체적이고 당당한 선언인 겁니다. 노화를 숨겨야 할 결점이 아니라 우아한 훈장으로 바꾸는 태도네요. 이런 당당함은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라모스 메이아 병원의 파킨슨병 탱고 치료에서도 발견되더라고요. 아, 탱고 치료. 아주 훌륭한 사례죠. 파킨슨병 환자들은 걷다가 갑자기 발이 꽁꽁 얼어붙는 동결보행을 겪는데 이걸 탱고로 치료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까 에모리 대학 연구에서 뇌가 너무 경직돼서 넘어지는 공동수축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체 탱고 스텝이 어떻게 그 경직된 뇌를 풀어주는 건지 그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파트너 발 사이로 발을 넣었다 빼는 산구치토 동작이나 뒤로 걷는 스텝을 밟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음악의 리듬도 들어야 하고 파트너의 힘도 느껴야 하고 내 근육의 위치까지 통제해야 하니까 엄청난 멀티태스킹이 필요하겠네요.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에서 자동적인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회로가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탱고의 그 복잡한 스텝과 파트너와의 교감은 뇌의 완전히 다른 영역, 즉 의식적이고 감각적인 회로를 강제로 확 깨워서 작동시켜요. 아, 안 쓰던 길을 뚫는 거군요. 아, 무용수 파트너로요? 네, 그 수평적인 태도가 환자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아주 강력한 치유의 힘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환자가 아니라 무용수가 되는 순간 육체의 한계마저 예술로 승화되네요. 이런 역동적인 에너지는 시니어들이 사회의 가장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는 데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스티븐 부시 컬럼이 우리가 노년층을 바라보는 낡은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더라고요. 맞아요. 흔히 젊은 세대가 세금을 내서 은퇴 세대를 부양한다고들 막 불평하잖아요. 네, 그런 프레임이 강하죠. 그런데 부시의 분석은 정반대더라고요. 무보수로 일하는 법정의 치안 판사들, 박물관의 도슨트들,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들의 막대한 무보수 노동. 이게 없다면 우리 사회 시스템은 엄청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당장 내일 붕괴할 거라는 겁니다. 네,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시니어 세대는 사회의 짐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복지 시스템의 파국을 맞고 있는 가장 거대한 비공식 안전망입니다. 비공식 안전망, 이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럼 이게 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사회가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미래가 달린 거죠.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은퇴한 공무원과 한의사들로 구성된 시니어 농촌 활력단을 꾸려서 농촌의 인력 및 의료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좋은 시도더라고요. 이건 역시 이분들을 잉여 인력이 아니라
평생 축적한 전문성과 지혜를 사회적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아주 필수적인 전략인 겁니다. 약간 급진적이고 따뜻한 형태를 제가 중국 수저우의 한 요양원에서 발견했습니다. 아, 그 25살 청년 장진 씨 사연이군요. 네, 25살 청년이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주변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월세, 단돈 4만 원만 내고 요양원 방 한 칸을 얻는 대신에 퇴근 후에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스마트폰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죠. 청년은 주거 빈곤을 해결하고 노인은 가장 무서운 저결병인 외로움을 치료받습니다. 청년이 아플 땐 어르신이 수프를 끓여주며 위로해준다는 대목에서는 와, 세대 갈등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더라고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두 가지 빈곤이 있잖아요. 청년의 물질적 빈곤과 노년의 관대적 빈곤. 이걸 완벽한 상보성으로 해결한 정말 놀라운 주거 유만 모델입니다. 상보성이요? 네. 시스템이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세대 간의 연대라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극복을 해낸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의 궤적을 쭉 쫓다 보니 박성열 목사님의 컬럼이 던지는 질문이 아주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나이만 먹어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노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면을 비우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며 먼저 지갑을 여는 존경받는 어른이 될 것인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결국 노화라는 생물학적 쇠퇴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존엄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청년들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넉넉한 숲 같은 진짜 어른으로 성숙해 가는 것 아닐까요? 육체적 한계는 과학과 시스템의 힘을 좀 빌리더라도 결국 어떤 태도로 세상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온전히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아주 본질적인 통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쌓여있던 이 산더미 같은 정보들 속에서 정말 많은 통찰을 길어 올렸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지도를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전문가님과 아까 이야기 나눴던 파이낸셜 타임즈의 경고. 다음 세대는 먹고 살기 바빠서 지금의 베이비 부머들처럼 사회를 위해 자원봉사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그 무서운 전망을 기억하시죠? 네, 아주 서늘한 경고였죠. 여기에 방금 전 중국 요양원에 들어간 20대 청년 장진 씨의 모델을 한번 싹 결합해 보는 겁니다. 미래의 부동산과 복지 정책은 노인은 요양원에, 청년은 좁은 원룸에 철저히 분리해서 수용하는 지금의 이 고립형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아, 분리 수용을 넘어서자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청년에게는 파격적으로 싼 값에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고 시니어는 청년들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평생의 지혜와 온기를 전수하는 거대한 세대 통합형 코리빙 타운을 설계하는 것이 다가올 인구 붕괴 시대의 유일하고 완벽한 대안이 되지 않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와, 세대를 분리하는 거대한 벽을 허물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는 숲을 조성할 것인가. 이건 우리 사회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질문이네요. 유연하게 허물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실시간으로 요동치는 삶의 지도 위에서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당당한 길을 뚜벅뚜벅 개척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테이블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